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살이 되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젊고 패기도 넘치고 앞날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철도 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40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창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크고 뭔가 내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 나이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떠났고 출근도 끝났고 남은 건 생각보다 너무 긴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그 소리가 집을 더 비어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30년을 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고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시도록 퇴근하는 삶.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첫 1년 안에 심한 공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굶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빵을 구하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왜냐하면 빵 다음에 필요한 것, 즉 마음의 평안, 따뜻한 관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들을 채울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2배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깥에 두는 한 그 기준은 영원히 우리를 앞서 달아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일단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옆에 철쭉이 피어 있어도 못 봅니다. 발밑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좋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냄새, 그게 다 좋았는데, 정작 정상에서는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옆을 볼 수 있고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들고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준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게 오늘의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면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장면을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행복은 그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이재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도 지으셨고 막일도 하셨고 아파서 드러 누워본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6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나오시면서 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릅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3개월 후에 실제로 근력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재환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직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많은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이제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파트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찌릿하실 부분일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어르신 남편이 퇴직을 한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저녁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왜 이렇게 외롭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그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 오늘 각자 있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미선 어르신은 지금 남편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뒷산을 같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거지하면서 혼자 울던 어르신이 지금은 남편과 산 정상에서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다고 합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조언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귀에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올 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물어오지 않으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조언 10마디보다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주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체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없는 돈에 무리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두 그룹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룹이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소비는 쓰고 나면 허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쓰고 나면 따뜻합니다. 이제는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십시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재주가 있으시면 소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소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난달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없어도 됐던 지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에는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던 가까운 나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뭘 하지 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1년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주무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다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잡고 핸드폰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완성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딸이 복지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사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65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그 생각에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비됩니다. 즉, 65에 처음 사진을 배울 때와 25에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뇌가 느끼는 기쁨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예, 노래, 사진, 원예,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그 목록을 보시고 딱 하나를 골라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에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다 말고 결국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남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내 배터리만 빨리 닳습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셈입니다. 그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정작 눈앞에 오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것 하나. 둘째, 오늘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하나. 셋째, 오늘 고마웠던 사람 이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하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족했던 것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상실도 이겨냈고 외로움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좋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핸드폰 내려놓기,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지출 내역에서 나를 위한 소비 하나 찾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오늘 밤 감사일기 3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한마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하나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몇 살이 가장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입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일까요? 자식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더 잘 챙기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도, 자식도,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대 이상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1위가 하지 못한 말이었고, 2위가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3위가 화해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사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아시고 나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오늘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의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귀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나중이라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후회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이 들수록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십시오. 평생 참으셨다고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경남 거제에 사시는 74살 박말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으셨습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웃한테도요. 좋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다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이 쑥스러우셨거든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표현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어르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시집도 같이 가고 자식도 비슷한 때에 낳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기대던 친구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 말이요. 근데 그 말이 늘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해야지 하시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달려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친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친구 손을 잡으셨습니다. 친구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 손을 잡고 웃고 울었는데 그날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어르신이 그 손을 꼭 잡으시고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고마워. 친구가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사흘 뒤에 친구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이 장례식장에서 친구 영정 앞에 앉으셨습니다.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속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그 웃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제야 올라왔습니다. 웃겼던 기억들, 같이 울었던 날들, 고마웠던 순간들. 40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영정을 보시면서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그 말이 영정 앞에서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어르신 안에서 울렸습니다. 진작 말할 걸 그랬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무게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쌓이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이 집에 오시는 길에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자.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자. 그날 이후 어르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남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친구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르신이 웃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친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내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참을 전화통화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을요. 그 전화가 그날 친구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자식한테도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예전엔 그냥 들어오라고만 하셨는데 그날은 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말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때가 있듯 말도 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꽃이 지듯 말도 사라집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속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꺼내면 두 사람 것이 돼요. 나눠야 두 배가 돼요. 친구한테 못한 말이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해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혹시 가보고 싶으셨던 곳이 있으십니까? 아직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곳이요.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법, 두 번째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 가십시오. 충북 충주에 사시는 77살 김옥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셨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에서 불국사 사진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야지. 근데 자식들이 어리고 살림이 빠듯하고 몸이 좀 나아지면 하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는 이번엔 남편이 편찮으셨습니다.
남편 몸이 좀 나아지면 가야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편 떠나보내시고 한동안 멍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장롱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곳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주 불국사, 전주 한옥마을, 강릉바다. 어르신이 그 수첩을 보시다가 눈물이 나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적어놨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혼자 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습니다. 그냥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놀러 왔습니다. 어르신이 그 수첩 이야기를 하셨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면 어때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게 무슨 재미야? 딸이 말했습니다. 가는 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버지 생각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르신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경주 가는 버스요. 혼자요. 버스를 타시는데 손이 좀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을 가다니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국사 입구에 내리셨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천천히요. 다리가 좀 아프셨지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앞에 서셨습니다.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한참 서 계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그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르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셨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당신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내가 혼자 왔어요. 혼자여도 용기 내서 당신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순간 남편이 그리워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으셨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나중을 끝냈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불국사 경내를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처마 끝을 보시면서 걸으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혼자서요. 셀카를요. 평생 셀카를 찍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날 찍으셨습니다. 집에 오셔서 딸한테 그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표정 좀 봐요. 너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이 그 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좋아 보이는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뤄온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성취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하는 순간 뇌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혼자 가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불국사 앞에 서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달력에 나중이라는 날은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가고 싶으면 지금 가세요. 혼자 가도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언제 가실 겁니까?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갈등이 있으십니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는 76살 최수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가족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남매 간의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남매였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 뒤로 20년 동안 말을 안 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다녔습니다. 어르신은 그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으셨습니다. 억울하셨고 서운하셨고 분하셨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르신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나이 들어서까지 그러면 뭐가 좋아?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20년 동안 품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릴 적 동생이 귀여웠는데 왜 동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동생은 미운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지? 어르신이 새벽에 누워서 생각하셨습니다. 동생이 위독해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르신이 스스로 놀라셨습니다. 동생이 그냥 미운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며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대문 앞에 서셨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 동생과 같이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따던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재밌던 적도 있었어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르신이 결국 돌아서셨습니다. 차에 타셨습니다.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오시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우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는데도요. 동생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차를 타셨습니다. 동생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이번엔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걸어가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딸깍.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 동생이 나왔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산지 얼마 만인지 20년 만이었습니다. 동생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마주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왔어?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분이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대추차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요. 20년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은 차갑고 딱딱한 침묵이었는데 그날의 침묵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다 드시고 나서 어르신이 일어나셨습니다.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돌아서서 걸어가시는데 동생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는 것은 남이 지른 불에 내가 타는 것과 같다. 불을 지른 것은 상대방인데 타는 것은 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얼굴만 한번 보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가뒀던 거예요. 이제 그 감옥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 관계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좋으십니까? 나 자신이 좋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망설여지신다고요?
선뜻 그렇다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북 영천에 사시는 79살 이말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하셨습니다. 더 잘해야 했는데, 더 참아야 했는데, 더 잘 키워야 했는데, 자식이 힘들면 내 탓, 남편이 힘들면 내 탓, 집안이 어려우면 내 탓. 그 자책이 평생 어르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르신이 잘한 것들도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식 셋을 다 가르치셨고,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시셨고, 남편 병치레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대단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것들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잘못한 것들은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자식한테 한번 크게 화를 냈던 것, 시어머니한테 퉁명스럽게 대했던 것, 남편한테 서운한 말을 했던 것. 그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면 그 기억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 자책이 어르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울컥울컥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팔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케이크에 불을 켰습니다. 다들 박수를 치셨습니다. 어르신이 소원을 비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데 중학교 다니는 손녀가 어르신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이 좋아요? 어르신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웃으시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자신이요? 그 질문이 어르신한테 처음으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손녀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있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리 없이요. 케이크 앞에서 가만히 할머니의 뺨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놀라서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싶어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어르신이 혼자 방에 계셨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셨습니다. 거울을 보셨습니다. 거울 속에 79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말래, 너 정말 잘 살았어. 평생 동안 진짜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말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러다 세 번째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나셨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들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한 번도 그 말을 자신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거울 속 자신을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잘했어. 어르신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반대로 자기 수용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안아줘야 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자책은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때리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폭력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폭력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순이 돼서야 거울 보면서 잘 살았다고 했어요.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5번째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십니까? 70이십니까? 75이십니까? 80이십니까?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이 가장 젊었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오늘 이 하루를 충분히 살아야 한다. 오늘 4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기 시작하신 박말순 어르신, 혼자 불국사에 가셔서 드디어 왔구나 하신 김옥순 어르신, 20년 만에 형제집 초인종을 누르신 최수님 어르신, 팔순 생일날 밤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잘 살았어 하신 이말래 어르신.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그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오늘 가보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오늘 용서하는 것, 오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말래 어르신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달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딱 6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6글자가 어르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날짜를 쓰고 나면 이상하게 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돼요. 전화도 하고 어디도 가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 6글자가 저를 움직이게 해요. 오늘 여러분도 달력을 꺼내십시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오래된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아니면 거울 앞에서 잘 살았어 한마디 하는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가 오늘을 후회 없는 날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하기, 가보고 싶은 곳 지금 가기, 용서는 나를 위해 하기, 내가 나를 먼저 안아주기,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 기억하기. 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의 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잘 산 날들이 쌓이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평생 뒤에서 받쳐주셨고, 평생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무서워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삶이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살았어. 수고했어. 그리고 내일 아침 달력에 이렇게 쓰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 말이 진심이니까요. 거짓이 아니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 가장 가슴에 남으신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희망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년이 불행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오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실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금 90만 원으로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요.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90만 원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분 진짜 맞는 말씀 하신다는 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90만 원으로도 매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만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로요. 올해 74시신 이영자 어르신, 부산 사하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9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라진대요. 그것도 아주 잘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답니다. 처음부터 천국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200만 명을 넘었어요.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틀어놓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 저녁 밥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우는 사람. 밤이 오면 조용한 집안이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혼자 된 첫 딸엔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셨답니다. 영감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이불이 차갑잖아요. 그게 그렇게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한참을 갔답니다. 38년을 같이 잔 자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어르신은 인생이 끝난 줄 아셨답니다. 진짜로요. 남편 따라 금방 가겠지 싶으셨대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멍하니 계실 때가 많아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 멍하니 서 있는 날도 많아지셨습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여기 왔더라. 그 생각조차 사라진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처음엔 치매인 줄 아셨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은 치매보다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그 말이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귀에 맴돌았답니다. 외로움. 병명도 아닌 그 말이 어르신 가슴 안에서 한참을 울렸어요. 솔직히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2025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단 한 명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르신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 얘긴데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혼자가 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상한 생각이었답니다. 오늘 내가 뭘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시는데 마음이 묘하셨답니다. 처음엔 슬프셨답니다. 아, 정말 혼자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죠. 잠시 후에 조금 다른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시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놀라셨답니다. 편하다. 솔직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게 죄책감이 됐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편하다고 느끼다니 나쁜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자책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진짜로요. 평생 누구 밥을 차리고 살아오셨잖아요. 시부모님, 영감, 자식들.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리고 빨래 돌리고 그게 일과셨답니다. 하루도 쉰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이었어요. 정말 힘드셨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사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요. 그게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라 인생이 처음 주는 선물 같은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해요. 어르신이 그 생각이 드시고 나서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셨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셨대요. 74세 늦었지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던 일이었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그게 어색하셨답니다. 영감이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는 다 아셨는데요.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건 모르시겠더래요. 그게 좀 슬프셨대요. 가슴이 아프셨답니다. 근데 슬픈 만큼 이제부터라도 알아가야지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요. 진심으로요.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74세 새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여기서 이영자 어르신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생선 좌판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냉동 창고에서 생선을 받아다가 좌판을 펼쳤어요. 손이 꽁꽁 어는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고 남편 병원비를 냈고 집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내 것은 없었어요. 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지금 연금 90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내가 그 새벽을 버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내가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셨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살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과의 사귐에 신실했는가? 배운 것을 익혔는가? 살아보니 이영자 어르신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어르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제사 음식을 혼자 차리셨어요.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다 차려놓고 절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으셨어요. 울음이 나왔는데 소리도 안 나왔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이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어떻게 먹나.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거 진짜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밥이 밥을 부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이영자 어르신의 그 밥상 앞에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회복이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복지관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는데 싫었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라는 게 더 티나는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라도 나가세요 하면 신발을 신었다가 다시 벗으셨어요. 나가서 뭐 하나 싶으셨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게 현실이에요. 외로움은 한 번 결심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나갔다가 더 쓸쓸해져서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다음 날 또 나가셨습니다. 집에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참 많아집니다. 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해보는 그 시간들이요.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건 거창한 계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콩나물 한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으시고 계산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었지만 오늘도 두부를 집으셨답니다. 그때 옆줄에 서 계시던 어르신이 말을 거셨어요. 어머, 저도 두부 샀네요. 요즘 두부가 좋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영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것. 그게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사람 한 명의 온기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주 1회 이상 이웃과 대화하는 독거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우울감이 절반 가까이 낮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트 계산대에서의 짧은 한마디,
산책길에서의 눈인사 하나.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산책이었답니다. 첫날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골목 끝까지 걷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었거든요. 집에 와서 오히려 더 허전하셨답니다. 그래도 다음날 또 나가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앞집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어르신이 지나가다 그냥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셨답니다. 인사를 받아준다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안다는 것. 그게 그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복지관이었어요. 처음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셨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안에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셨습니다. 이번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복지관 체조 교실이었답니다. 강사가 동작을 알려주는데 어르신이 따라하다가 옆에 계신 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이유 없이 웃은 게 얼마만인지 어르신은 잠깐 멍하셨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노래교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셨어요. 처음엔 뒷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아는 노래였어요. 젊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입이 저절로 따라 움직였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어르신이 그날 노래를 부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오래 미루어 두셨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그 옷장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으셨거든요. 그날도 처음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천천히 문을 여셨어요. 남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나들이 갈 때 입던 남색 점퍼, 명절에 입던 한복. 냄새가 났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답니다. 작업복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이 옷 입고 새벽에 나가던 사람. 밥도 못 먹고 나갈 때 내가 주먹밥 싸줬는데. 남색 점퍼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결혼 기념일에 같이 해운대 갔을 때 이거 입었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 손 꼭 잡아줬는데. 그러다 어르신이 그 점퍼를 꺼내서 팔을 한번 넣어 보셨어요. 너무 컸습니다. 남편이 어르신보다 훨씬 크셨거든요. 그 헐렁함이 이상하게 따뜻했답니다. 어르신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 남편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깨끗하게 접어서 상자에 담으셨습니다. 그 상자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옷장 제일 안쪽에 두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면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이 옷장 문을 닫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 체조 교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간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빛이 멍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을 느끼고 있구나.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분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느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분이 조금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싶으셨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됐네. 3년 전엔 내가 위로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셨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진짜 천국이었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로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고요. 어르신이 그분 옆에 앉은 그 순간 어르신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이영자 어르신이 삶을 바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짜로요.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돼요. 두 번째는 매일 30분씩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집 앞 골목이든 동네 공원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얼굴이 익어가요. 그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밥을 제대로 차려 먹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제대로 짓고 국 하나를 끓이는 것. 그게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수첩 한 권 사서 매일 쓴 돈을 적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적다 보면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를 알면 무섭지 않대요. 모를 때가 제일 무서운 거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짧은 인사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진짜로요. 여섯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하나만 참여해보는 거예요.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것 자체예요. 그게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남에게서 칭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그게 노년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힘이랍니다. 요즘 이영자 어르신의 하루는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눈을 뜨십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불을 개시고 물을 끓이고 믹스커피를 타고 베란다에 나가십니다. 부산 앞바다 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어르신은 그 햇살을 손으로 한번 받아보십니다. 따뜻합니다. 죽 한 그릇을 끓이세요. 혼자 드시지만 이제는 천천히 드십니다. 맛을 느끼면서요. 산책을 나가십니다. 골목 앞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오늘은 두부 말고 고등어를 집으셨어요. 이번 달은 조금 아껴서 먹고 싶은 거 하나 사기로 하셨거든요. 복지관 체조교실에 가서 옆분과 웃으십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는 노래가 나오면 목소리를 내세요. 집에 돌아오시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잠깐 앉으세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연금 90만 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르신의 하루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꼭 전해달라고 하셨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슬프신 분 계시면요. 슬퍼하지 마시랍니다. 혼자라는 게 불행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랍니다. 평생 누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이제부터 하시면 된다고요. 늦지 않으셨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본인 마음대로요.
그렇게 사시는 게 잘 사시는 거랍니다. 진짜로요. 어르신이 보증하셨어요. 혹시 지금 새벽에 깨서 천장 보고 계신가요? 통장 보고 한숨 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작은 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이불 개기도 좋고, 동네 한 바퀴 걷기도 좋고, 이웃한테 인사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로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